자주국방과 국산 무기 개발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개념입니다. 자주국방은 국가의 안보와 주권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고자 하는 정책 및 실천 방안을 말합니다.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자체적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생산함으로써 외부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자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결정과 행동에 있어 외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울 기본적인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기체계 개발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분야인데요. 타국에서 기술 이전을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이 경우 다른 불합리한 조건이 따를 수 있고 기술 이전을 받지 못할 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기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과거에는 이런 처지였지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부딪히고 실패하는 과정을 겪으며 기술을 습득해 다양한 무기체계 자체 개발에 힘써왔고 그 결과 현재는 다방면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 중에는 미사일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는 특히 천공투가 수출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중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수출 성공에 이어 사우디의 수출 계약도 체결했으며 수출 규모는 추후 10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지대공 미사일 천궁의 수출과 개발에 얽힌 뒷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천궁2는 최대 사정거리 40에서 50km의 발사대 하나당 8발의 요격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사관에서 가스 압력을 통해 미사일을 수직으로 10m 이상 발사한 뒤 공중점화하는 콜드런치 방식을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덕분에 360도 모든 방향으로 전환이 가능해 전천후 방어에 있어 탁월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레이더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요격 지점을 향해 관성항법으로 날아갑니다. 미사일은 비행 중 공기 마찰로 인해 표면이 급속히 가열되며 적기에 근접하면 탐색기가 작동하여 적기를 포착하고 추적합니다. 천궁에는 탄도 무게를 줄이면서도 위력은 높인 지향성 탄도를 탑재하고 있으며 주로 15km 안팎의 고도로 비행하는 적항공기와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사용됩니다. 비슷한 무기체계인 패트리어트 팩3의 한 발당 가격은 400만 달러에 육박하며 팩3 MSE는 그보다 비싼 500에서 600만 달러라고 하는데 하나로 환산해보면 팩3는 약 50억 원, 팩3 MSE는 약 70억 원에 달합니다. 그에 반해 천궁은 약 150에서 200만 달러 수준으로 반값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직격탄도를 채용하고 유효사거리와 탄도탄 요격고도를 크게 늘린 천궁2도 200에서 300만 달러 정도로 천궁이 상대하는 무기체계가 대당 수백억을 호가하는 전투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성능과 가격에서 뛰어난 만큼 많은 나라가 천궁을 찾고 있는데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지난 6일 리야드에서 열린 한사우디 국방장관 회담에서 지난해 11월 한국 LIG 넥스원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간에 체결한 천궁2의 계약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천궁은 발사대 4개와 요격미사일 32발, 레이더, 사격 통제소로 1개 포대를 구성하는데 사우디의 천궁2 10개 포대, 약 32억 달러, 하나 4조 2,5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은 지난 2022년에도 아랍에미리트에 35억 달러, 약 4조 7,300억 원 규모의 천궁2 수출 계약을 이룬 바가 있는데요. 여기엔 가격 외에도 한국 방산의 또 하나의 강점인 빠른 납기가 큰 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례로 말레이시아는 기존의 호크 미사일을 대체할 신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 천궁2와 함께 노르웨이의 나삼스 지대공 미사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나삼스는 미국과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등 11개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어 높은 신뢰도를 담보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나삼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초기 물량 인도까지 최소 3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랍에미리트가
천궁2 도입을 결정했던 것도 한국 방산의 빠른 납기가 강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급하게 대한민국에 천궁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예멘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후티 반군의 군사적 위협 때문입니다. 최근까지 아랍에미리트는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순위파 정부군을 지원했지만 성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산 최신 무기로 무장한 사우디아라비아군이 개입했음에도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을 제압하기는커녕 역으로 예멘 전체를 점령당한 수준입니다. 후티 반군은 사나시를 중심으로 예멘의 주요 도시를 모두 점령했는데 문제는 예멘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와 아주 근접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멘 내전에서 승기를 잡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보복을 가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이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후티 반군은 사우디의 국영시설물 중심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전적이 있으며 최근엔 드론까지 앞세워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난 뒤부터는 러시아와 이란, 북한에서 공급된 대량의 SS-21 전술 탄도미사일과 스커드 탄도미사일 그리고 소형 드론을 이용해 라스타누라 항구의 석유 저장고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측은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부터 왕실 시설과 석유 생산 시설을 보호하는 대공무기가 절실하게 필요해졌고 이에 따라 아랍에미리트가 도입했던 천궁2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전술의 뜻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존 패트리어트를 운용하고 있었으나 고가의 팩3 미사일을 소규모 드론 공격 방어용으로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우디가 아무리 돈이 많은 나라라곤 해도 $400짜리 드론에 $400만 미사일을 마구 쏘아대기엔 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결국 비용적인 측면에서 손해가 크다고 생각한 사우디는 최신 미사일은 물론 중대형 드론까지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천궁2 도입을 결정하고 패트리어트와 함께 중거리 방어를 맡길 예정인데요.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천궁을 통째로 사고 싶다는 발언을 할 정도로 도입에 적극적이었다는 후문입니다. 각국이 대한민국의 천궁2를 주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방공망의 중요성을 일깨운 계기가 되었지만 고가의 미국산 패트리어트 외에는 별다른 대체품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탁월한 가성비와 완벽에 가까운 명중률의 천궁2가 세상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는데요. 한국형 패트리어트로 불리는 명칭 때문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대공무기 후발주자라는 점 때문인지 많은 분이 천궁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지대공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정도로 대한민국의 천궁 역시 미국과 기술 합작이나 라이선스 방식으로 생산했을 것이라는 오해인데요. 물론 이는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천궁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원이 독자 개발한 것이고 LIG넥스1과 한화가 생산에 참여한 독자적인 미사일 요격무기 체계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독자적으로 미사일 요격무기를 개발한 나라는 미국 빼고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정도이며 자체 개발했다고 발표한 일본과 이스라엘, 유럽의 비슷한 무기 체계 역시 대부분 미국 등과 공동개발 형식으로 개발한 무기입니다. 중국은 아직도 막대한 개발 비용과 기술적 장벽 때문에 러시아의 S-300과 S-400에 의존하고 있고 일본을 포함한 미국의 우방국은 패트리어트 팩3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적으로 방공망을 구축해 나가는 한국을 보며 중국은 질투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방공 시스템을 갖추기보다 외국의 방공 시스템을 수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을 구입할 순 없어 러시아에서 S-400 방공 미사일을 수입해왔습니다. S-400을 들여올 당시만 해도 중국은 아시아에서 자국의 방공 시스템이 가장 탁월하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S-400은 음속의 10배 이상으로 돌입하는 탄도미사일은 물론이고 스텔스 전투기까지 요격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밝힌 제어만 보면 현존하는 대공미사일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꺼번에 72개의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고 36개의 목표물과 동시 교전할 수 있습니다. 700km까지 레이더가 탐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400km로 만약 이론대로라면 러시아는 시리아 전역과 키프로스 섬까지 S-400으로 요격이 가능합니다. 막강한 성능을 자랑하는 만큼 미국의 사드에 비해 가격이 1.8배 더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알려진 것만 고려한다면 S-400과 견줄만한 방공 시스템은 미국조차 구축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걸 믿고 중국은 러시아 S-400을 수입하면서 아시아 최강 방공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자신만만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박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스텔스 전투기가 시리아 상공에 출몰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S-400이 구멍투성이에 하자 있는 물건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는 시리아와 이란 영공에 진입해 이란 핵시설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S-400 방공체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투기를 탐지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당시 타스 통신을 통해 반박 기사를 내면서 사태 진화에 나섰죠. 중국 정부도 사태를 조사하고 전문가들을 통해 진위를 파악한 결과 중경보기에 존재가 없다면 S-400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 검증을 거쳐보니 초근접거리가 아니면 S-400은 제대로 전투기를 탐지해내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러시아가 망신을 당한 것은 물론이고 중국이 가졌던 자신감의 근거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로 알 수 있듯 자체적으로 뛰어난 방공 요격 시스템을 개발한 나라는 한 손에 꼽을 정도이고 대한민국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천궁2가 실전에서 성능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 단점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하지만 천궁2는 이미 수차례의 시험 발사를 통해 성능 검증이 끝난 상태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수출까지 성공한 천궁2는 현재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수출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축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서는 공격이 강하면 승리하지만 수비가 강하면 우승한다는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요. 이는 전쟁 등의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막강한 공격력으로 선제 타격을 한다고 해도 상대가 어떻게든 방어를 해내고 반격을 시도한다면 원래의 계획은 틀어지고 맙니다. 게다가 상대의 반격이 효과를 거두면 먼저 공격을 한 쪽도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하며 그 후 전황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양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 아무리 강력한 공격 수단이 있어도 방어에 취약하다면 승리는커녕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50만이 넘는 병력과 강력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군사강국이지만 하필이면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량 국가들에 둘러싸인 탓에 방어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는 사활을 걸어야 하는데요. 오랜 노력 끝에 여타의 군사강국은 물론 미국에도 뒤지지 않는 미사일 요격 체계를 확보했음은 물론 수출 대박으로 이어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내외 주요 방산 기업들이 중동 방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총출동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국제방위산업전시회 아이덱스 2023이 개최되었는데요. 국내에서는 하나방산 3사와 현대로템, LIG넥스원, 카이, S&T 등 주요 방산업체들이 참여해 최첨단 미래전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아이덱스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신규 훈련기로 T-50 대신 중국의 L-15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는데요. 이미 2021년 미국과의 마찰로 아랍에미리트의 F-35 도입이 무산되어 미 전투기 훈련에 최적화된 T-50이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고 있었기에 우리 방산기업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중동 세일즈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직접 행사장을 방문했는데요. 한국 기업들 부스 가운데 하나부스를 방문하여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 지대공 요격 체계 LSM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나시스템의 어성철 대표는 하나부스를 방문한 무함마드 대통령이 LSM이 360도 방어가 가능한가, LSM을 수입할 때 규제 같은 것이 있는가 등을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어 대표는 무함마드 대통령이 왕세제 시절인 2021년에도 하나부스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관심을 표명하고 나서 중거리 지대공 요격 체계 MSM의 수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면서 이제 LSM에 대해서도 급격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수출 협상을 맺고 현재 아랍에미리트 도입이 진행 중인 엠셈은 바로 국산 지대공 미사일 천궁2인데요. 지난해 1월 아랍에미리트와 4조 1370억 원 규모의 천궁2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일 무기 최대 수출 기록을 갱신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천궁2의 첫 현지 실사격을 진행하면서 무기체계 도입과 운용 능력 전수까지 척척 진행 중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신속한 수출 진행에 만족한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장거리 요격 체계까지 한국산으로 채워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사드라고 불리는 엘셈은 탄도미사일과 적항공기를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LIG넥스원과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하나의 어성철 대표는 거의 체계 개발이 끝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방공망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현재 아랍에미리트가 예멘을 사실상 점령한 이슬람 무장단체인 후티 반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후티 반군은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까지 운용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를 드론과 탄도미사일로 공습했었고 이 때문에 사드의 역사적인 첫 실전이 치러지기도 했었습니다. 무하마드 대통령은 엘셈과 함께 북한의 장사정포를 막기 위해 개발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한화 관계자는 장사정포는 연달아 130발까지도 날아올 수 있다. 이런 걸 잡아낼 수 있는 방어체계가 안티-MLRS인데 사실 이것은 아직까지 전력화된 것이 지구상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개발 중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일명 LAMD는 한 번에 수십 수백 발이 날아오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 중인 단거리 탄도 요격체계로 해공, 함대공 미사일을 기반으로 하여 비용 절감을 통해 저렴한 요격 미사일을 만들어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서는 해궁의 절반 가격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능가하는 요격체계가 될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LAMD는 지난해 2월 이미 시험 발사에 성공해 영상을 공개했었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조기 전력화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한화 관계자는 전력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드러내며 중거리, 장거리, 안티-MLRS로 전체 방공체계를 구성할 예정이라 덧붙였습니다. 이는 중고도의 엠셈, 고고도의 엘셈, 저고도의 안티-MLRS를 통합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사일 요격 체계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동안 대한민국의 초기 대응 전략인 한국형 삼축 체계 중 방어 전략인 KAMD는 항상 효용성을 의심받아 왔습니다. 근본적으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한정된 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실패율의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확률상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한 데다 배치된 특정 위치에 따라 요격 범위도 한정적이라는 건데요. 반면 미사일은 수백 발 중 한두 발만 타격에 성공해도 괴멸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방어에 초점을 맞춘 KAMD보다는 선제 타격으로 공격 의지 자체를 지워 없애는 킬체인이나 압도적인 화력을 동원한 반격으로 도발원점을 박살내버리는 대량 응징 보복 체계가 더욱 중요하게 평가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이 속속들이 전력화되기 시작하면서 KAMD보다는 원점 타격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조도 더욱 심해졌는데요. 문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최초로 전력화한 나라들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중국의 DF-17은 탄도미사일 탄두부에 글라이더 형태의 활공체를 탑재하는 극초음속 활공체, 통칭 HGV 형식의 극초음속 미사일인데요. 예상 사거리만 1800에서 2500km에 육박하며 탄두 종류에 따라 핵무기로까지 전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극초음속 미사일이 기존의 개념대로 방어할 수 없는 무기라면 선제 타격을 제외하곤 DF-17을 이용한 중국의 핵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요. 심지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은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4년 말에나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사이 중국은 자신들이 새로운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배치했으며 이는 미국의 방어를 회피할 능력을 보유했다 떠벌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ICBM 수준의 사거리를 갖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건데요. 단순히 허풍이라고 치부하기엔 꺼림칙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름 아닌 러시아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극초음속 ICBM 아방가르드는 최대 속도만 마하 20에서 27로 추정되며 DF-17과 같은 HGV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만약 해당 기술이 흘러들어갔다면 중국판 극초음속 ICBM이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중국판 극초음속 ICBM 기술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도 사용되었을 경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극초음속 미사일은 조금 까다로울 뿐 조기경보 시스템, 감시, 추적 및 첨단 차단 기술을 결합한 다층적 방어 체계라면 충분히 요격할 수 있습니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공 네트워크는 국가 안보를 유지하고 잠재적인 적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인데요. 대한민국의 KAMD는 심지어 미국의 나삼스 방공 시스템보다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00년대 초반 주변국과의 외교적 분쟁을 의식하여 미국이 제안했던 MD를 거부했고, 이에 따른 대안적 성격으로 KAMD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KAMD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방어만을 상정했고 하층 방어부터 차츰 범위와 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로 ELM-2080 슈퍼 그린파인 블록 B2기와 블록 C2기를 충청권 일대와 전남보성군, 부산 해운대구에 배치하여 운용 중입니다. 또 세종대왕함의 엔스파이-1D 이지스 레이더와 2737 PSI 조기경보기가 이를 보완하고 있는데요. 해당 레이더가 탄도미사일을 포착하면 최고 속력 마하오, 사거리 160에서 180km, 최대 상승고도 24km 남짓의 팩2GEM 플러스 요격미사일과 최대 요격고도 40km 이상의 팩3 에린트 MSE가 1차 요격을 담당합니다. 만약 해당 체계가 요격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요격고도 15에서 20km의 마하오 이상의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천궁2가 최종 요격에 나섭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생각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다층 방어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로써 안심하기엔 중고고도 방어 체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개발 중인 게 바로 LSM 시리즈인데요. 사거리 150에서 300km, 요격고도 40에서 100km에 달하는 LSM은 요격 가능 표적 속도만 마하 8.8 이상에 육박합니다. 오죽하면 한국 판사들하고 불릴 정도인데요. 심지어 이미 지난 2022년 11월 비공개 요격 시험이 성공한 상태입니다. 빠르면 2년 이내 양산을 시작하고 전력화를 시작할 수 있는 속도인데요.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궁2에서 팩3로 이어지는 하층 방어망은 2중, 3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는 최대한 다층적인 방어망을 구성해서 최대한 많은 요격을 시도할수록 요격률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초음속, 극초음속으로 회피기동하는 현대미사일의 격추는 어디까지나 확률 싸움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중고고도 방공망 또한 하층 방어망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다층적인 방어망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아이언돔이라고 불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만만치 않은 안보 환경에 놓여 있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우리가 상대를 향해 선제 타격을 가할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먼저 공격을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완벽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강력한 공격 억지력이자 무시무시한 반격을 위한 첫 단추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아주 단단하고 야무진 첫 단추를 꿰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